자, 셋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두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을까 했는데 얼추 끝냈는데 대충 이 윤곽이 잡히십니까? 예, 크게 한 축은 유럽에서 한 축은 아시아 쪽에서. 근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일찌감치 그 시민혁명을 이루어가지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이루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제국주의 해가지고 엄청난 자원들을 가져갔잖아요. 그죠? 가져갔는데 저끼리 싸움해가지고 왕창 다 탕진해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 전쟁하려고 그렇게 너무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많이 뺏어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죠? 사실은 뭐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이런 데서 엄청난 자원 가져가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쏙 다 들어먹은 거 아니에요. 사실. 누구 좋은 일만 해줬어요? 미국 좋은 일만 했잖아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이 절대 세계 강국으로 이제 완전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 나라가 전쟁터 된 하와이 빼고는 전쟁터 된 적도 없고 뭐 물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들어가면서 참전하긴 했지만은 뭐 또 물자 팔아먹고 또 금융 제공해주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세계의 슈퍼 파워로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위 뭐 자기네들보다 앞서가던 영국 완전 폭삭 내려앉았죠. 프랑스, 유럽 다 내려앉았죠. 일본에서 깝작대던 일본 완전 내려앉았죠. 이제 일본은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진주해가지고 이제 통치해야 되는 나라로 이제 됐고 중국 완전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완전 세계 절대 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세계의 질서가 확 바뀌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어디다? 사실은 전쟁터는 일부 됐지만 사람 죽은 걸로 하면 러시아가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3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죽은 나라가 중국도 한 1,700만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근데 그만큼 일본이 들어와서 지독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일본 애들이 지독하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것은 아니지만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당했던 거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은 비교도 안 할 만큼 진짜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걔들은 적은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큰 나라를 먹어야 되니까 가는 데마다 거의 초토화 작전이었거든요. 민간인 불문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렇다고 걔들이 뭐 거기에 뭐 건설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죽었는데 나중에 현대 중국에 와갖고 주얼레라는 사람이 우리 너한테 배상 안 받는다. 배상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중국은. 그렇게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상대적인 걸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는 미래로 나가자는 거죠. 미래로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당한 진짜 2차 세전 때 이런 것들을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정말. 특히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 제가 중국인이었다면 진짜 일본 싫을 것 같아요. 자기 동포들을 너무너무 참혹하게 많이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그래 됐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이 죽었지만은 그나마 이제 확 뜬 게 또 러시아, 소위 소련이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이제 소위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양강 체제로 이제 소위 냉전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후에 이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주리암호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메가드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항복 문서를 하는 거죠. 항복을 하는 거죠. 진작에 하지 그 참 먼저 폭탄 맞고 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광기라고 하는 게 한두 사람의 그 의사결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뭐 몇십만, 몇천만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연합국적의 이제 수뇌부들이 이제 곧 전쟁은 끝날 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들을 이제 의논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대서양 현장에 이제 그때는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영토를 먹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은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인류가 하지 말고 각 국민들의 어떤 주권과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죠. 이제 소위 이제 인간의 광기가 이제 전쟁이라고는 엄청난 코스들을 지나면서 이제 리더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하지 말고 각국의 어떤 그 국민들의 주권을 인정을 해주고 그걸 뺏긴 사람들은 다 돌려주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언적으로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워싱턴 회의 1942년에 이제 모이면서 우리가
유엔이라는 걸 이제 만들자라고 언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게 뭐였죠? 국제연맹이었잖아요. 국제연맹. 근데 국제연맹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제일 세계에서 파워가 센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들이 참여를 안 했거든요. 참여도 안 하고, 그러고 어떤 기구가 그 어떤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어떤 걸 명령을 했을 때, 말 안 들었을 때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연맹은 그걸 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유엔은 이제 만들자고 하면서 전 세계 나라면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들자?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이제 다국적 연합군을 이제 유엔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걸 안 지키면은 무력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만들자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43년에 카이로 회담, 이게 아니고 카이로 회담 때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들어갔어요. 장개석이 무슨 성전국이냐. 그때 막 자기 나라도 가게 없을 텐데 이제 장개석이 와가지고 그때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뭐가 결정이 된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제 그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로. 그래서 장개석은 자기 나라 그 국민당 통치할 때는 잘 못해가지고 쫓겨나긴 했는데, 장개석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때 당시에도 카이로 때 우리나라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사실은 그때 이게 없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었을까 할 정도로 그랬는데, 또 그걸 거슬러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그 김구 선생님이 그 주도했던 한국 애국단 밑에 우리 여기 가면은 그 있잖아요. 그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가 그 한국단 애국단 밑에서 그 어거를 일으키잖아요. 상해에 가면 그 홍구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홍커우공원. 그 가면 그 자리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애들이 상해에 진주해가지고 전성기념 파티를 합니다. 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도시락에 폭탄을 가져가고 투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본군 그 대장하고 몇 명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지. 그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개석이 그때 뭐라 했냐면은 조선의 윤봉길이라는 사람 한 명이 우리 중국 인민 사학이 할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국 국민당이 우리 그 임시정부를 엄청 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가 항저우 갔다가 중경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상해에 그 우리 임시정부 청사 가보신 분들 있죠, 이제? 가보면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사실은 참 나 가슴이 너무 아프던데, 그 나머지 그 뭐 약간 그 뭐 원룸 몇 개 빌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좀 보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장개석 국민당이 그나마 지원을 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이 카이로 회담 때까지 와갖고 장개석이 자기 나라도 쑥대밭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그때 선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년 2월 달에는 이제 이때는 이제 왜 그때 가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엄청난 피해를 본 그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이 왜 참석 안 했냐면, 이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앙숙이었어요. 처칠하고 스탈린. 처칠은 기본적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그 전쟁 그거지만 굉장히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큰 사람이고, 이건 완전 전제 독자잖아요. 이거 엄청 싫어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장개석이 왔다가 이제 얄타 회담은 저기 소련에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장개석은 빠지고 이제 스탈린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얄타 회담 하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독일을 어떻게 처리하자, 독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유럽의 질서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 이제 언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때는 이제 그 대통령들이 참여 안 하고, 이때는 누가 참여했다? 외상들이 참여했는데, 이때 뭐가 결정이 됐다?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 38선 이북은 소련이, 남한은 이때는 우리가 이미 해방이 된 거죠, 이제 해방된 이유죠, 이제. 이 부분 때 역사도 좀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뭐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사진은 전부 다 이렇게 앉아 있죠. 서서 찍은 거 하나도 못 봤죠. 왜 그래요? 이 양반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 그래서 이 양반도 대중 이미지 정치를 잘했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였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혼란하고 국난의 시기에 3선 12년 동안 대통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얄타 회담하고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포츠담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을 앞두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을 극복하는 건 뉴딜 정책하고 하는 그 시절을 내정을 그렇게 하고 또 2차 대전을 몸으로 완전히 살아냈던 소아마비인데 불굴의 그런 정신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들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세계의 질서를 잡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질서를 잡는 게 이제 독일에 대해서는 4개국이 이제 분할 점령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제 분할해서 점령을 하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는 미국 혼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서독, 그죠? 동독 나누게 되죠. 근데 이제 독일의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베를린에 있잖아요. 베를린은 근데 동독의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를린도 또 반으로 나눴거든요. 이 소위 자유진영, 공산진영.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독일의 땅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독일의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서독, 동독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베를린은 한 이 정도 있단 말이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이쪽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있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하게 되면서 여기도 또 반으로 나뉘어졌고. 그 이제 이쪽은 이제 소련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란 나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못 살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승리에 참여했던 소련은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으로 확 들어와요. 공산주의. 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이쪽까지가 독일이었는데 소련이 이기고 나서 이쪽을 갖다가 전부 다 근데 이쪽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주로 정권들이 어디 쪽에서 잡냐면 사회주의 정권들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 공산주의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쪽까지를 거의 공산 쪽으로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어려워졌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제 소위 파시즘하고 일어난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끝냈더니 이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이제 붙는 국면으로 가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쪽 동유럽을 다 잡으면서 그리스까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마샬 플랜이라고 해갖고 유럽을 저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유럽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줘야 공산화가 안 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갈 수 있으면서 살아남겠구나 하면서 그때 당시로 130억 불에 해당하는 돈을 유럽 쪽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마샬 플랜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샬 플랜.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시즘, 반파시즘으로 나누어서 싸웠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자본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1947년에 들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쑥대밭이 된 유럽을 갖다 그대로 내깔겨뒀다가 전부 다 공산화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무려 13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0조가 넘는 돈이래요. 100조가 넘는 돈. 지금의 가치로 하면. 그 돈을 이제 유럽의 나라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일어난 계기가 이제 이 소련이 들어와갖고 이제 동서독을 나눠서 했는데 베를린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마샬 플랜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 하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서독 이쪽에서는 이제 물품을 막 공급을 했겠죠. 주로 서독 쪽에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서독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이제 소련이 이걸 아예 봉쇄를 해버렸대요. 이제 못 오도록. 그랬더니 이제 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이 서방 쪽에서 비행기의 수송기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물품을 막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이렇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여기를 갖다가 소위 장벽을 치기를 시작해요. 베를린. 그래서 이제 90년에 그 무너진 베를린 장벽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구분되고 그 베를린도 그렇게 나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결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났던 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1948년에 베를린 봉쇄. 그렇게 이제 하면서
미국이 이제 일종의 그 세계의 어떤 그 은행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영국에 제일 많이 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를 찾아서 만들어졌던 나라가 미국인데 한 200년 만에 이제 어마어마한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원래 원천지를 갖다가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사실 생겨났죠. 사실 이게 없었으면은 전후에 유럽이 과연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서독에도 이만큼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보니까 서독도 이제 가서 원래는 이제 그 성전국들이 그 생각을 할 때 독일이라는 나라는 자꾸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나라는 어떤 정권을 줘서는 안 되겠고 완전 농업국가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왜 또 이 나라가 기사회생을 하느냐 하면은 갑자기 이제 파시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서 소련이 공산주의라는 걸 갖고 들어오네. 근데 지금 공산주의를 제일 첫 벽에서 막아야 되는 나라가 돼요.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을 이제 살려서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독일이 그때 이후로부터 뭐 라인강의 기적을 이제 이루어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더라도 사람의 이 머리 기술이 있으면 금방 살아나잖아요. 독일과 일본이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때 독일에도 이제 처음에는 농업국가 만들고 완전히 아주 평온한 그 시골로 만들어 버리려 했는데 이 일종의 그 공산주의를 막는 천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회생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철의 장막. 누가 했죠? 처칠이 이제 소련이 돌아가지고 이쪽을 다 공산화시키면서 이러니까 이쪽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뭔지도 모르겠어. 뭐 뉴스도 안 하고 저끼리 하니까. 그래서 이쪽은 철의 장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동서냉전의 체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중국은 뭐라 그래요? 중국은 죽의 장막. 이제 팬더가 제일 잘 먹는 게 죽이잖아요. 이제 대나무. 그래서 이제 중국은 죽의 장막. 죽의 장막 가다가 이제 현대화하면서 이제 벗어내고 나왔죠. 그래서 이 마샬 플랜으로서 이제 유럽이 기사회생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파시즘 대 반파시즘이 아니고 이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 국면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대공황이 일어나게 됐던 게 이제 군수산업 팽창, 국가 간 군비 경제.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요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황이 돌아가는 게 2차 대전 전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보니까. 이 정책이 있거든요. 이 정책. 아까 내가 썼다고 했는데. 베거, 다이, 네이버. 요즘 하고 가는 전체적인 그 상황이 이때하고 참 비슷해요. 역사를 보면. 베거, 다이, 네이버는 뭐냐 하면은, 근린 궁핍화 정책. 이건 좋게 말해서 그렇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웃집 거지 만들기. 이웃집 거지 만들기. 베거가 거지잖아. 이 네이버. 그러니까 근린 궁핍화 책에는 그렇게 써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웃 거지 만들기 정책. 그러니까 이때 뭐였냐면은 대공황 맞고 이러니까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죠?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올리고 자기 나라 무역은 꽉 막으면서 어찌됐든 자기 나라 물건만 팔려고 관세율을 올리고 극단적인 보호무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 이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좀 그렇게 하고 일본도 지금 일종의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갔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더 세계 경제가 서로 베거 다이버 네이버 하려다가 자기도 거지 돼버렸잖아요. 사실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이웃집 거지 만들려 하다가 자기도 거지 된 게 사실 세계 경제 대공황이에요. 사실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그렇거든요. 세상에 뭐 자기만 보호가 됩니까? 보호가 되다 보면 다 물류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다 보면 다 같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겪게 된 게 이제 2차 세계 대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겪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런 뭐 마샬 플랜 가고 이제 뭐 나토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고민했냐면은
이때까지 경제를 지탱하던 거는 일종의 자유무역인데 뭐 국가 간에 뭐 한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이때는 화폐 제도가 뭐였냐면 금본위 제도.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 통화가 그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거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비례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파운드가 됐든 프랑이 됐든 마르크가 됐든 은행에 가져가고 금으로 바꿔달라면 그 화폐 가치에 비례하는 금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이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다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쟁 끝나고 물자 수출하고 뭐 이런 거 금융 잡고 있는 데가 다 미국이니까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으로 다 갔으니까 금본위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다른 나라 화폐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어떤 제도로 갔냐면 각국 통화가 금본위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 본위로 가잖아요. 달러. 달러는 미국에 있는 금에 의해서 백업이 되니까 달러는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본위 가면서 일종의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거죠. 기축 통화가 된 거죠. 아주 중심을 잡는 기본 통화가 된 거죠. 이제 저때부터 이제 달러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게 나중에 현대사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게 언제 깨집니까? 1970년대 닉슨이 들어오면서 이제 깨지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도 이제 경제가 상당히 그 호황으로 쭉 가다가 미국도 달러가 이제 금이 자꾸 나가고 이러면서 도저히 금으로서 달러의 가치를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달러 근본위 제도가 깨지고 달러 금에 의해서 이제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달러가 이제 일종의 세계 기축 통화로서 그래서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미국이 그만한 금도 없으면서 마구 찍어낼 수 있죠. 이제 달러 본위 제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서 아까 이제 기축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 추축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추축 동맹 2차 세계 대전할 때 이 뜻이 무슨 하면은 그 추축국 동맹이 어디입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잖아요. 이제 2차 세계 대전 일으킨 게.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 여기 있고 그다음 베를린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같은 경도에 있대요. 같은 경도. 그러니까 여기 위도 경도인데 같은 경도에 소위 경도라는 거 하는 게 피봇이잖아요. 피봇. 일종의 중심. 그래서 그걸 추축. 같은 추축.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같은 경도상에 있는 나라가 맺었다 그래서 추축 동맹. 나중에 이제 일본이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추축국 동맹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북한을 갖다가 악의 축 해석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이때 이 추축이라고 하는 이 엑시스가 일종의 하나의 축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유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축 통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니까 이제 소위 아까 이런 것들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막 각국이 알아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이러면 세계가 서로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자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의논을 해가지고 소위 관세율이나 교역 조건이나 뭐 보호무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자가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체제를 만들자 그래갖고 소위 가트는 이제 세계 무역과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거의 약자를 모은 건데 가트 체제. 나중에 이제 발전하고 우리가 지금 WTO 체제로 가는 거죠. 이제는 각국이 알아서 마음대로 뭐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런 어떤 무역하고 교역하는 조건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 갖고 나라들이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IMF하고 IBRD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IMF는 뭐죠?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펀드잖아요. 그죠?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도움 받았잖아요. 도움 받았나요? 저는 도움 받았기도 한데 뭐 상당히 착취를 당한 것 같은데 뺏긴 것 같은데 국부를. 이거는 뭐냐면은 그 여기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일시적인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지원을 해주는 어떤 일종의 펀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일종의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상당한 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거죠. 이제 뭐 외환이 부족하거나 나라 뭐 정책을 잘못해갖고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면 이제 여기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뭐까지 요구한다. 여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정책을 따라야 하잖아요.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펀드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 돈 지키려면은 지시하는 걸 맞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지분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주로 선진국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안에 상당한 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이익에 맞는 정책을 강제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IMF가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IMF 때 저 지원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소위 자유주의 정책이 확 들어오잖아요. 근로 이 소위 고용의 자유와 뭐 그다음에 기업 사고 팔고 뭐 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준비 없이 너무 그걸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 국부가 저는 우리가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그랬을 때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 이게 도움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극복을 하긴 했는데 지나치게 저는 국부가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죠. IMF. 그래서 요즘 어느 나라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IMF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IBRD, 이거는 국제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로 지원하기에는 이제 좀 다른 성격의 너무 못 사는 나라에 개발을 하거나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장기 차관 형태로. 우리나라도 IBRD 차관 우리 60년대, 70년대 많이 받았죠. 차관을 받아가지고 공공개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체제는 이제 달러 본위 제도, IMF, IBRD, 가트 체제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체제.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왔던 원인을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추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를 좀 더 컨트롤 해줄 조직이 없고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도와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각국이 알아서 놀다 보니까 큰 세계대전으로 갔더라. 그래서 이제 경제 체제를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유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서양 조약기구를 하고 나토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소련은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대립하는 동서냉전 체제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 상식으로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체제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그래요. 브레튼 우즈 체제. 브레튼 우즈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브레튼 우즈 때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이 됐던 게 이제 각국 통화가 금화로 태환되는 게 아니라 달러 위주로 달러 태환 그거로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IMF, IBRD 소위 국제무역기구인데 이제 가트라고 하는 그런 체제로 인해서 돌아가는 체제. 이게 이제 거의 최근까지 거의 왔죠, 이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역할이 떨어진 게 뭐 이것도 지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못 사는 나라에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여전히 큰 파워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WTO로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쪽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저는 약간 음모론 쪽에서 보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최고로 덕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크게 금융에서 움직이는 큰 저변의 그 힘이 어디라고 했어요? 유대자본. 제가 볼 때는 29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그 대공황은 그 유럽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유대자본들이 한번 미국 쪽 양털깎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유럽도 어려워지곤 하긴 했지만 이제 돌아갔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돌아가는 또 큰 그 어떤 거대한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또 유대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왕창 와 있잖아요. 이제. 전체 세계 인구 중에 1,500만인데 이스라엘에 한 700만 있고 미국에 한 또 700만 있고 나머지가 또 흩어져 있는데 특히 그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 같은데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더라고요. 유대인. 그리고 그 맨하탄 지역의 그 부동산의 70%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자주 가는 맨하탄. 그만큼 또 유대 자본들이 이제 그 뒤에서 돈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광기, 국가의 광기를 이용을 하되 그 밑에는 냉정한
돈의 흐름이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이제 뭐 그 정의의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일본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일어났던 재판이 니른베르크 재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어났던 재판이 도쿄 재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참 그걸 느끼는 게, 그러니까 소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유대인 학살, 그죠? 일본은 이제 특히 뭐 우리나라 식민지도 있고지만 저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면은 엄청난 그 전범들 처벌이 돼야 되는데, 기간이 보면은 1945년 바로 일어났고 한 1년 정도 했고요. 동경은 한 46년에서 48년까지 한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피고인들이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적죠. 20이면 사령관 핵심들만 주로 하고 이러면서 뭐 생각보다 엄격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된 게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니른베르크 이것도 이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전범들을 누가 살렸냐 하면 두 군데 다 소련이 살렸어요. 소련이. 이제 독일도 완전히 아까 말했던 농업 국가로 만들면서 싹 그 하려고 했는데 전범들 엄격하게 하고 이러려 했는데 소련이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이렇게 나눴다가 잘못했다가 유럽 전체가 빨갱이 소위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서독을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서독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막는 보루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전략을 어떻게 바꾸냐면 엄격한 징벌에서 오히려 독일 시민들이 그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나치라고 하는 전체주의에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 재교육을 시켜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사람들만 잡아서 처형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집행이 안 되면서 독일을 살려주는 쪽으로 정책이 갔다는 거죠. 일본도 이제 또 그랬다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 진주하고 일본의 이제 그 메가드도 구상했던 게 뭐냐면 일본도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좀 농업이 중심이 되면서 다시는 전쟁을 못 하도록 하는 나라라면 그러면서 이제 이 전범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소련이 그 우리 8.15 해방 직전에 타고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아시아 쪽에도 소련이 내려오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이 징벌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려오는 공산주의 세력 소련을 막아야 될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남조선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새로 수립된 나라이고 그러니까 아직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또 그 소련을 막는 하나의 보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그 대신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면서 전쟁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평화헌법을 만들어요. 그 메가드 장군이 그 평화헌법에 뭐라 하냐면은 일본은 이제 천황이 절대 권력이 아니다. 그 천황을 갖다가 메가드가 생각했을 때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미국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에 연구하기 위해서 맺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베네딕트가 만들었던 국화와 칼이라는 책까지 만들라고 공부하고 이제 들어온 거지. 이제 일본을 연구하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내려야 되겠다. 너무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모든 국민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정신이 전부 다 돌아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메가드가 첫 번째로 했던 얘기 뭐냐면은 천황의 인간화 작업이에요. 그래갖고 자기하고 찍은 사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 덴노 천황 보지도 못하고 완전 신격화된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다가 딱 찍어보니까 엄청나게 잘생긴 큰 사람 옆에선 쪼매난 사람이잖아. 근데 이런 사진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황 보고 전국을 순회하라 그래요. 응? 자기도 똑같이 생긴 인간이라는 걸 선언을 하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본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천황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헌법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자위대라고 만든 거는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하는 군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어떤 경찰 성격의 어떤 군대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헌법화에서 자기네들이 선제 공격을 절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방어 그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아베가 그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네들도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먼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겠다고 국민들을 지금 막 설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메가드가 만들었던 일본 헌법은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고 군대를 가질 수 없다. 헌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가드가 일본을 보통 국가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막 진척을 한 거죠. 진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같이 이제 이루어졌던 게 도쿄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 세게 가다가 이것도 이제 좀 흐지부지 된 게 아까 말했던 이제 미국 입장에서 소련 내려오는 그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 기지로서 일본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전쟁 때 했던 그 소위 그 관료들이나 그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그 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때 이제 엄청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네들 원폭 맞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엄청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엄청 피해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일본의 소위 그 상층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했던 게 이때는 이제 메가드는 전범, 이때 사실 최고 전범이 누구예요? 천황이잖아요. 사실 천황을 세워가지고 단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딜을 한 게 천황만 살려달라. 천황만 그 재판에 회부하지 말라. 우리 너 시키면 다 할게. 그 천황이 전범에 회부가 안 된 거예요. 그것만 지켜내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만주의 소위 그 참모 그 역할도 하면서 엄청나게 전범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때는 1급 전범이었어요. 재판 도중에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이 사람이 이때 이제 무죄로 방면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를 2번이나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현대화하는데 또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다?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일본의 위정자들이라는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 1차, 2차 세계대전, 그 뭐 명치유신 이럴 때 다 그 흐름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군국주의하고 뭐 이런 것들의 주역이 누구냐면 명치유신의 그 핵심지가 어디랬어요? 사스마번, 조슈번이라 했잖아요. 그쪽에 군벌들이 계속 오면서 그 군부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고 전범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뭐 어차피 정치에 많이 참여를 안 했겠어요? 그쪽 간사했죠.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들은 아직까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뭐지 우리 뭐 그 전쟁에 대해서 그 일어났던 피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나라 차원에서 일으킨 전쟁이었고 그때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사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일으킨 거니까 그걸 하게 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놈들한테 자꾸 뭐 사죄해라, 뭐 해라 요구하는 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뭐 그 독일 이야기를 했잖아요. 독일은 그 워낙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쪽에 힘이 세니까 끊임없이 그 참여하잖아요. 사회하고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가고 무릎 꿇고 그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전쟁이 일으켰을 때 그게 많이 참여하고 했던 그 회사들이 우리 좋아하는 뭐 BMW, 뭐 벤츠, 뭐 그다음에 지멘스,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옛날에는 또 전쟁 때는 또 군수 물자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나라에 피해 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업들하고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 가지고 어떤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나중에 현대사에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우리도 뭐 경제 발전 지금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뭐 못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전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때 피해받은 분들한테 국가적 차원에서 뭐 그렇게 했었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민족 강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적대감 생기고 지금 불화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조금 더 이렇게 의견을 갔었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유명한 이제 사회학 이론으로도 나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히만. 이제 1961년에 이제 독일의 그 나치 전범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참 대단한 게 지금도 그 나치 때 그 부역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재판에 해부하고 그 징계하는 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1년에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끝나고 한 15년 지났을 때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아히면이라고 이게 유태인 학살을 어떤 그 총지휘했던 하나의 어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도망을 아르헨티나에 가서 몰래 숨어 살고 있던 걸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범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때 텔레비 중계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지. 왜 경악을 했냐면은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생기기도 괴물같이 생기고 엄청 흉악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선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평범한 가장으로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겼고 선하게 생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야기하기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위에서 그냥 지시하는 거 그냥 성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내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 저는 지시대로 따라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인데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제 이 양반이 이걸 보고 이제 책을 내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나온 개념이 악의 평범성. 우리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유명한 얘기가 한 거죠. 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어떤 소시민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 평범하고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구조나 어떤 제도가 만드는 악에 우리가 휩쓸려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막 거창하게 뭐 이빨을 드러내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악에 대해서 그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개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개인의 정신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자유를 누리되 우리가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가선 조직에 들어가선 우리가 뭐 물론 뭐 동아리를 통해서도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다른 논리로 나도 모르게 뭘 하지만은 그게 남한테 알게 모르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그죠? 구조적인 악이죠. 그죠? 자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꿰뚫어 보려면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지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분이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악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 이 사람도 그때 당시에 뭐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산다고 그걸 이제 했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광기에도 쉽게 휩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인데 그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면서 그 항상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우리나라 부분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이제 일본이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일본 현대사를 가고 우리나라 거는 뭐 제가 나와준 유인물에 보면은 뭐 그 연대별로 그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 외로움 속에서의 그 투쟁. 제가 몇 분 뭐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아리랑이라는 책 있잖아요. 아리랑. 조정래 말고. 조정래 씨가 쓴 것 말고 김산 씨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산.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이게 금서였는데 뭐 일종의 불온서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저 책을 보고 참 한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저 양반이 누구냐 하면 김산이라는 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내가 볼 때는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갖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가지고 일종의 그쪽하고 연대해가지고 뭐 그 했던 사람이 쓴 책이고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혼자 공부해갖고 영어를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에드가 스노우고 그 사람의 부인이 이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소위 그 연안이라고 하는 중국 그 대장정회가 하고 한 그 본부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로 된 책, 그때 책이라고 몇 개 있었겠어요. 뭐 한 수십 권, 수백 권 있을 텐데 그 영어로 된 책을 다 빌려본 사람이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김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해가지고 쓴 그 사람의 기억을 더듬어서 했던 그 쓴 책이 아리랑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인텔리들의 고뇌, 그 가가지고 너무 나라에서 어떤 그 독립운동하는 그 외로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저런 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아픈 시절을 살아내야 했던 그 참 그 외로운 어떤 그런 독립군.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여사 참 대단하시고, 그죠?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혜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혜영 씨 일가가 있는데 그 육형제가 되는데 그 양반들은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물론 이제 그 양반은 이제 이 소론 쪽이어서 뭐 노론이 득세하는 그 세상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기네 국내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80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걸 다 급매로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일가가 간도로 이주를 합니다. 일종의 망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이쪽 그 서간도 쪽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배출하는 그 신흥무관학교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립을 하고 3년 만에 가산을 다 탕진해요. 뭐 자기의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독립군들 키우고 그 가치였던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동생이 이시영 씨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가문들을 보면서 참 그 시절에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낸 그런 개인들을 보면서는 참 존경의 연유나 이런 것들 생기면서 제가 그 시절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독립투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너무 분파가 많았다는 거죠. 너무 분열되고 분리되고 분파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 쪽에서도 보면은 끊임없는 당쟁, 당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들을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연해주, 간도, 동서, 간도 나뉘고 만주, 북만주, 남만주 갈리고 또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하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서로 그래서 근현대사 보면서 독립운동 따라가다 보면 막 헷갈려요. 막 이름도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막 나뉘고 막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분리돼서 지역구로도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도 보면 초기에 이제 1919년에 이제 대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승만 씨를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화,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영 씨를 중심으로 한 무슨 외교냐?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고 또 막 한번 나뉘거든요. 그래 분리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내부에서는 이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또 나뉘거든요. 민족주의도 소위 개량주의. 제가 이랬잖아요. 좀 최남선 씨나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참정권을 얻어서 자치로 가야 된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부터는 일종의 개량주의, 기회주의자로 보고 이쪽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 막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 중국, 미국 그 각쪽에 또 이렇게 또 붙으려고 하는 좀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막 복잡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어떤 통합된 힘으로 좀 되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골이라는 사람이 런던에 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게 또 됐던 것처럼 모든 다른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보면은 뭐 인도 같은 데는 간디나 뭐 네루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너무 분파적으로 나누어졌었다는 거죠. 그것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하나로 결집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것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독립운동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거 아니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이런 것들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토양이 있었으면 어디가 하나가 중심을 잡고 그걸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군자금 이쪽에서 조금 얻고 조금 얻고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영세하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개인 독립운동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윤봉길 여사나 나석주 씨나 뭐 그
김원봉, 어열단 이런 것들이 그 단체로 하기에는 너무 안 되니까 개인 어떤 일종의 테러로 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유니까 뭘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 우리가 경제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나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통합적인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어떤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가봐도 그 조그마한 터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도와줘가지고 막 그나마 된 거지 뭐 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난 부분은 참 우리가 높이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김원봉 씨 논란이 상당히 많잖아요. 김원봉 씨.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김원봉 씨가 1919년에 이제 의열단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죠. 이 양반은 이제 노선이 뭐였냐면 애너키스트 무정부주의 입장에서 어디에도 안 속하고 개인 테러로 가겠다. 개인이 무장이하고 개인 무장동력으로 가겠다. 의열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을 하면서 우리가 영화에도 나오고 이러는 어떤 그런 암살 뭐 개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만든 게 1930년에 한국 애국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의열단에서 이제 주로 일어났던 게 이제 나석주 몇 건들이 있고 이제 애국단 밑에서 일어났던 게 이제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이런 것들 좀 달리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나중에 1938년에 조선 의용대로 가고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세파가 들어오면서 일부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남고 이렇게 분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소위 조선 의용군이라 했고 중국 공산당의 본부가 어디로 했어요? 연안에 있었잖아요. 연안 쪽에 통합이 됩니다. 그쪽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주도가 된 이제 이쪽은 한국 독립당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 한국 임시정부잖아요. 이쪽 내에서 한국 광복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참 아픈 부분이 뭐냐면은 이때 우리가 힘도 없었고 이랬지만 광복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수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준엽 씨, 장준하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 가지고 만들면서 1941년 9월에 선전포고를 해요. 일본한테. 어찌됐든 간에 작은 군대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미국 그 특수부대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나라 진공 계획도 짜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국 공산당에 통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그 공산주의 그 북한 쪽으로 많이 갔었고 우리 임시정부는 이쪽으로 갔을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김원봉 선생님이 이 초반 부분에 분명히 어떤 그 개인 독자 무장 투쟁으로서 역할은 분명히 하긴 했는데 조직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쪽 계열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북한 쪽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갔고 이쪽은 임시정부하고 연결돼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남한 쪽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이제 김원봉 선생이 과연 북한 초기 정권 수립하는데 기여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히스토리는 좀 알고 판단을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광복군이 이때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중국에서 막 훈련하고 미군하고 이러고 있던 차이에 느닷없이 사실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의 표현에 따르면 해방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언론 통제하고 정부 통제하고 이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저고 막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일본 통치가 계속 갈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일본 모르고 있던데 갑자기 8.15 해방이 온 거예요. 뭐 미군 들어오고 소련군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를 어찌했든 간에 대표를 했던 이쪽에서 그런 진공작전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40년대, 30년대 들어오고 그러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20년대에 비해서 소위 무장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이 1944년부터 징집을 해가지고 군인들의 일본에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징용으로도 끌고 가고. 그러니까 미군 입장, 연합군 입장에서 봐서는 한국이 일본에 부역한 나라다라고 이제 평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연합군과 대항해서, 일본과 대항해서 싸우는 척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진주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란 데 협력해갖고 부역한 나라의 진주한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의 비극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그 해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불행하게도 30년, 40년대 너무 일본이 급하게 통치도 하고 그런 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무력 투쟁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승리한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이 전쟁에서 한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차라리 너희들은 징집에 끌려가고 이러면서 일본에 부역해서 그 일본에 도움을 준 나라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를 좀 더 가혹하게 군정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 국가의 광기, 이 속을 살아내는 인간의 광기를 이 시간에 살펴봤는데,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대사를 할 건데, 이 현대사의 권력이 만들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